자, 여기 보면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칠판을 잠깐 보세요. 어떤 분이 거기다 밑에다 유튜브에다 댓글 달아놨다고 칠판 글씨를 왜 안 쓰냐, 강의가 엉망이다 막 그렇게 했는데, 사정이 다 있어요. 칠판 글씨가 이게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절하면 여기 그 카메라가 지금 캠코더가 초점을 못 맞춰갖고 좀 흐릿하게 보여. 가끔씩 깨지게 보이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건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왜 PPT 사용하지 않느냐 했더니 제가 PPT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지 마시든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공가 중법도 해가지고 공가를 통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중 병공가 제법도 해가지고 조정을 통제하는 게 있어요.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거 좀 곤쳐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거꾸로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예, 좀 곤쳐주시고, 뭐 시험 문제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는. 나오면 그냥 틀리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전국시대 때 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토코메타의 전쟁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6부작인가 7부작이 있어, 전국시대. 그 내용을 어저께까지 제가 보고, 그 오사카성 전투까지 쭉 보고 왔는데, 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쏙쏙 돼. 그 전국시대 복잡한 사항들을 이해가 되는데, 물론 인용시험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그 애들한테 뭐 좀 할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충 동영상을 해갖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뭘 보냐면요. 아까 이제 신분제 붕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17세기 후반 넘어와서 18세기 넘어가면 그게 이제 그 무사 계층이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왜 몰락을 하냐? 일단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면서 일단 출세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무사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 무사들은 싸움을 못해. 왜냐하면 완전히 할복도 금지시키고 국가에서 결투도 못해요. 다 금지시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당수가 거의 실업자가 되고, 소수만이 뭐냐면 무사들이 뭐 하냐면 행정 관료로 바뀌게 돼요. 학자나. 그래서 우리가 에도 시대 때 하면, 에도 막부 때 하면, 무사하면 맨날 싸움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90%가 백수 건달이었어요. 백수 건달이었고, 한 10%가 이제 뭐냐면 학자라든지 그 다음에 관료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사의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이들은 이제 그 봉급이라든지 연봉을 뭘로 받죠? 쌀로 받죠. 쌀로 받다니까 나중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 보니까 점점 이제 뭐예요? 공산품의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지고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쌀을 팔아가지고 공산물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물가 상승이 돼요. 그래갖고 쌀값이 떨어지면서 근데 경제 궁핍도 이어지고, 그리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 사치품주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빚을 많이 지게 돼요. 그러면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들은 또 상인이라든지 농민도 못 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무사계층이 몰락하고 신분제가 붕괴되고 등등 하니까 그 막부에서는 이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화폐를 제주조회. 왜냐 그 막부에 빚이 많다 보니까 재정이 늘어나고 빚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화폐를 제조해서 일종의 인플레이션을 해서 돈을 찍어내서 갚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문학값을 인정해서 헌금 징수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무사가 몰락할 때마다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 덕정령이죠. 근데 이 덕정령이 근본적인 그 대책은 못 돼요. 왜냐하면 내리면 내릴수록 이자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인들이 이제 사무라이 계층들 기피해 등등. 그래서 오히려 사무라이 계층들 경제 궁핍들이 또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부가 그 당시 이제 그 초창기 때 세국 정책을 취한 이유도 기독교를 막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봉건체제가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 대외무역을 하다 보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당연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사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촌사회가 분화되는데, 이때 농촌사회 빈부 격차가 일어나죠. 그래서 상풍장군이나 수공업에 투자해 부를 축적한 혼혼계층이 등장하고, 그 중에 이제 가중된 연고 농민들이 몰락하는, 그러면서 이들 농민들이 유민화되고 도시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봉건적 지배가 약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상인이 또 성장하고 등등등. 이런 이제 그 신분제 붕괴 현상들이 그 당시 17세 후반부터 괴롭고시다고 하죠. 이때부터 이뤄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막고 말기의 정치, 사회, 경제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막고 시대 때, 이제 말기 때 사회 경제적 혼란상에 대해서 이제 막부가 개혁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표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위에는 좀 보시 마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에도 시대 3대 개혁이 있어요. 고호 개혁, 간세이 개혁, 덴포 개혁. 이거 외워두세요. 예. 고호, 간세이, 덴포.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다누마 시대가 있긴 있는데, 이건 약간 이제 그 막부에서 했지만 좀 약간 그 3대 개혁하고는 방향이 좀 다른 거고. 자,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막부 최후의 개혁이었던 덴포 개혁이죠. 덴포 개혁. 그래서 덴포 개혁은 좀 외워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막부의 그 개혁의 모델이 됐던 것이 최초의 개혁이 뭐냐면 고호 개혁이에요. 고호 개혁. 이 고호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8대 쇼군이었던 요시무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요시무네는 본가에서 나온 집안의 쇼군이 아니라 고산계 집안에 나온 거예요. 반계 집안에서. 그래서 일명 그 동아시아 책에는 쌀공주다 해가지고 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군주다 해가지고 별칭이 붙었는데, 그래갖고 그 걸룡제, 그다음 요시무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영종조 있죠, 정조. 이게 세 명을 또 비교를 해놓더라고. 그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독국가 요시무네. 예. 자, 그럼 막부 체제의 동향을 보면 조선 후기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사계층이 경제적 몰락을 했죠. 화폐 경제 확산 후 무사계층의 군피카가 초래됐고, 그 다음에 게르코 시대 때 17세기 말에서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이 당시 이제 재정난 때문에 다이모들이 금융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이 증가돼요. 그 다음 농촌사회가 동요가 일어났죠. 화폐 경제가 농촌에 침투하면서 농촌 구조가 변해됐고, 그 다음에 가혹한 연공 수치, 그 다음에 만성적인 그 기근과 훈장 등등.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어떤 그 계층 분화를 가속화시켰다. 거기 만성이 좀 건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18세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상인 계층이 부각되면 무사 계층 경제적 몰락. 그리고 막부의 각 번의 재정 적자. 그 다음에 통상 수교를 그 요구하는 외국 성박의 접근. 이런 것들 사회 분란이 이제 심화됐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 이항성 출몰 시기가 비슷비슷한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 기근,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그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게 이제 그 지진이 훨씬 더 강도가 많았고, 셌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화산 폭발이 많았어. 예. 그래서 그 화산 폭발 때문에 그런 이게 뭐냐면 기근 같은 형상들, 가뭄 같은 거 일어나는데, 화산 폭발하면 거기 화산 폭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산 폭발함으로써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한동안 뭐냐면 태양을 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태양을 가리다 보면 농작물이 못 자르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대기근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막부 시대 때 종종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없죠. 하산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부 체제가 동요하니까 막부와 이제 번에서 각기 이제 뭐냐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개혁들이 일어나. 근데 이 막부 개혁하고 번진 개혁이 좀 차이가 있어요. 막부 개혁은 그 당시 발달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수용하지 않고 주로 예전 거를 돌아가는 거야. 그 에도 막부 초기 때. 그래서 농민 인생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 중농 억상 정책을 통해 예전의 자연경제 체제로 복귀하는 좀 복고적 개혁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번진 개혁은 그 상품화폐 경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 근대적 운명을 수행하면서 그 개혁의 주체에서 상인 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시켜. 대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사스마,
조슈 같은 토자마병 개혁들이죠. 그래서 막부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반면에 이에 비해 번진 개혁은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 상하가 아니라 상품인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막부 개혁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교우개혁, 간세개혁, 댐포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막부 3대 개혁으로서 그 이제 자연경제 체제를 도와가는 건데 약간 예외적인 게 있어요. 다누마 시대 개혁이 있어요. 요거는 좀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를 반영하는 개혁이에요. 좀 욕을 얻어먹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교우개혁과 간세의 댐포개혁과 좀 약간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 예.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막부 말기 하층민들 봉기를 보면 하쿠쇼 이끼, 이끼는 봉기, 결집돼갖고 봉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쿠쇼라는 것은 백성이라는데, 요때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소작인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작,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이에요. 이들이 이제 뭐냐면 봉기를 형태로 해가지고 산발적으로 했고, 그대로 주동자를 극형에 처하는 그럴 것들인데,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시장경제 학대, 농촌 내 빈부격차 학대, 그다음 혼잡과 기근의 발생 등등 이런 것들이 농민 세계에 타격을 줬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연공을 감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했어요. 막부나 번에서. 그리고 유통상의 어떤 독점, 이들이 유통상들이 이제 쌀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농민들의 행포를 갑질하고 그랬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은 막부체제 기초가 붕괴됐다. 왜 막부체제 기초가 붕괴됐어요? 그 당시 영공은 사무라이 계층과 번이나 막부의 경제적 기반인데 영공을 바치는 계층 중에 하쿠쇼, 이 농민들이 봉기를 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봉기를 하면 당연히 막부체제 기초가 어떻게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쿠쇼 이끼들이 비록 그 당시에는 이제 진압이 됐지만 막부의 개혁에 영향을 주게 돼요. 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하층민들이 또 폭등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기근의 영향으로 미국가가 이제 폭등하고, 미국이 매점 매석, 쌀가루 폭등하니까, 조선호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똑같이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도의 하층민들이 마치부구에서 미국의 매점 매석 행위를 단속해주고 요구하는데, 이 마치부구는 일종의 우디시고 따면 경시서 정도? 그래서 상인들 단속하는 그 막부 기간을 말하는데, 근데 이걸 무시하니까, 에도에 시작해갖고 전국에서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빈민들이 미국산과 고리대금업자들 습격하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 에도나 오사카 등지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서 교우개혁 이제 보죠. 네. 이 교우개혁은 시험 문제도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동아시아사에서는 좀 약간 언급이 돼 있거든요. 자, 배경을 보면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과 문화 발달, 소비생활 증대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정이 악화되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은 강력한 쇼군의 권력 부활, 건전한 재정 재건. 이에야스 시대, 예전에 이제 에도 시대 때 초기 때 시대로 돌아가자 해갖고 했는데, 이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도쿠가 요시무네야. 네, 도쿠가 요시무네. 이 도쿠가 요시무네는 8대 쇼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통 그 집안에 나온 게 아니라 막부의 그 도쿠가 집안이 반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기슈번 출신이 고산계 출신이. 그래서 이제 7대였던 도쿠가 이에스가 어린 나이에 죽으니까 그때 기스문의 번주였던 도쿠가 유시무네가 그 당시 유시무네가 33살의 나이로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정치 개혁을 보면 쇼바요니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장군의 이제 쇼군을 모시는 측근 기관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 비서기구야. 근데 이들이 그 막부의 이제 쇼군 옆에 있다 보니까 지위는 낮아도 상당히 발언권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쇼바요니 같은 어떤 대통령 비서기관
이런 내각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내조 정치 이런 것들 폐하고 노주라는 것은 그 중국식으로 말하면 집권 정치를 폐지하고 노주라는 건 그 당시 이제 최고 행정관이 노주였거든요. 노주 중심의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쇼발론의 집권 정치를 배제하고 노주를 중심한 공적 정치 기강을 확립했다. 이런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구제가타오 샤다 메카키 그 일본어로 그런데 이런 것들 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령과 판결 집대성하고 재판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조직화를 시키고 호로다를 운영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했다. 그래갖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종의 속대전 이렇게 대전통편 그 예전에 에도 시대 때 그 무과법 제도 같은 거 정비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새로운 판례들이 쌓일 거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어떤 변화에 맞는 제도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타모토와 곡개가 있는데, 곡개니, 이렇게. 자, 하타모토와 곡개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제 막부 직한의 가신단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이모 계층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무예를 장려. 이 말은 뭐예요? 무예를 했다는 거야. 그 당시에는 싸움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칼만 차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사무라이의 어떤 본분에 달아.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검량력을 통해서 불만과 욕구사항을 억제하고, 검량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만 내린 게 아니라 후에 개혁에도 계속 내요. 왜냐면 고구개혁이 이제 후에 이제 막구개혁의 어떤 모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사치풍조 때문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사치풍조를 막아야 된다. 이건 검량력 같은 걸 내리고요. 그 다음 메아스펙코라고 해가지고 투수함을 설치해서 민중의 애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서 그 당시 투서 내용을 반영해서 빈민구제 시선인 양생소를 조치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다시다카 제도가 좀 특징인데, 다시다카 제도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간직에 있으면 뭘 받죠? 봉급을 받잖아. 근데 에도 시대는 아니에요. 에도 시대 때는 이건 일종의 역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앙에 간직에 가는 거는 자기가 영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역을 대가로 수행하는 거야. 역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역을 수행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간직 자체도 위에 있는 간직 있고 낮은 간직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간직을 하면서 역을 수행할 동안 돈이 많이 들겠죠. 낮은 간직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겠죠. 그리고 간직의 순서도 가문의 격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좀 약간 가문의 격이 높고, 그 다음 좀 약간 부자인 다이모드는 높은 간직에 올라가서 역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간직의 역은 누가 좀 낮은 하타모토나 곡괭이 같은 사람들이 수행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지위에 맞는, 연봉에 맞는 그 역을 수행해서 간직에 취임을 했던 데인데, 문제는 능력이 있어도 가문이 좀 낮아가지고 높은 지위에 못 올라가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무사가 재직하는 그 기간 동안 비용할 여러 가지 비용들을 어디에도 대주는 거야. 막부에도 대주는 거야. 그래서 무사가 자체적으로 역을 수행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사가 간직에 재직한 기간에 따라서 직책에 맞는 복록을 지급해 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가 이 다시다카 제도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등용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민수의 일본 사회는 당시 역직에 나가려면 직무와 필요한 경비는 자신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록이 적은 자에게 큰 부담이 됐고, 그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적은 재정 부담은 인재 등용 목적으로 그 당시 봉급을 주거나
그 다음에 곡구닥가의 차액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짊어진 것을 1만석 가지고 있는 다이모가 5만석 지을 맡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만석은 누가 짊어주는 거야? 정부가 짊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재를 등용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개혁을 이제 보면, 연공 증진책이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동아시아 책에 나와요.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어. 하나가 뭐냐면, 정명법하고 경고법이 있어. 정명법하고 경고법. 그래서 정명법 일본어 조매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공을 수취했냐면, 아유. 자, 겸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은 뭐냐면, 매년 이게 수확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확량을 조사해가지고 그 해의 연공을, 조사해서 그 해의 연공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하죠? 답헌 손실이야. 그러니까 한 해 봐서 관리가 나가서 한번 쭉 본 다음에 요 정도 하면 몇 석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죠. 왜냐면 한 해 예산을 딱 해가지고 포준적인 예산 정한 다음에 양출 재비의 원칙에서 써야지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 일정한 액수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정명법. 그래서 이 정명법은 이제 뭐냐면 수확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의 연공을 수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이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에 데이터 중에 요 정도는 되겠다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치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법이죠. 공법. 예. 그러면 이걸 할 것이냐, 검공을 할 것이냐, 정명을 할 것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뭘로 선택한 거야? 이게 낫겠다. 왜냐면 막부 입장에 올 때는 한 해 수확량을 정확히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들어와야지 세입량을 들어와야지 세출을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조면법으로 이렇게 하다 해갖고 조면법으로 정했어요. 그래갖고 정명법을 해가지고 그걸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좀 약간 이제 농민 입장 올 때는 어차피 정해지면 자기가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좋긴 좋은데 문제는 정부가 딱 한번 정해놓고는 계속 그 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어떻게 돼요? 인상을 시켜. 별로 좋은 건 없어요. 농민 입장 올 때는. 자,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타이스 마시령이라고 하는데, 금전 2차 소송 금지, 채무에 대한 소송 당사자까지 해결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번이라든지 사무라이 계층들이 돈을 많이 줬거든. 농민들이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도 맨날 돈 안 갚으면 사기죄도 이제 지금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꽂는데, 돈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기죄 돼가지고 고소당하잖아. 그럼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우리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이런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민사, 형사소송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상인계층들이 당연히 반발하겠지.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상인계층으로 반발 때는 폐지될 거야. 그 다음에 아가메이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막부의 재정 확충하기 위해서 다이모들이 일종의 헌상비를 부과하면 상기 곤따이를 반년 동안 완화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체류 기간을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보통 1년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반년 이렇게 하고 2년에 올 것을 3년에 오도록 하고 대신에 뭘 갖다 바쳐라? 쌀을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다음 미가 정책을 보면 풍자고 미고가를 하락했던 다이모와 무사들 상대적 공고하기 때문에 그냥 풍년도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쌀값이 떨어지면 누가 타격을 받겠어요? 다이모와 무사들이 타격을 받죠. 그래서 고미가 정책을 했대. 고미가는 일정한 기준을 정했고 아무리 풍년이 들어도 그 이상으로 이하가 팔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연공액의 증가로 해서 농민들의 어떤 불만을 쌓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제정책을 보면 막부의 재정학중 중인데, 어디에 다 집중돼 있죠? 쌀이 쌀. 쌀을 얼마나 확보하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군주란 칭을 얻게 되냐면, 쌀군주의 칭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개혁이야. 왜냐면, 쌀보다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특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해가지고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재정을 수입을 하는 목적을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이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전에 에도시대 때 초창기 때 그 모습대로 해갖고 쌀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재정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들은 못 돼요. 이런 정책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화 정책을 보면 대학교가 해갖고 일종의 초등교육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는 유교 교육을 실시해서 신분지수 안정화시키고요. 학술 연구를 지원했고 그 당시 학문으로 번역된 서양 서적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난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난학이 확대됐어요. 그래갖고 이 난학을 지원해주고 근데 단 기독교 관계 서적은 제외했죠. 그 다음에 오규쇼라이 같은 어떤 유학자들 경선을 지피게 하고 시각을 장려했다. 학문적인 지원을 했는데 이 오규쇼라이는 나중에 얘기했죠. 고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뒤에 적양홍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시정책은 에도의 소방조직과 방화시설을 뒀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애들은 목조 건물이 많잖아요. 근데 목조 건물은 한번 불이 나면 이게 어떻게 확산이 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화소 같은 걸 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급빈자를 위한 치료시설 양생소를 이제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회관계를 보면 막부의 통치에 영향을 발휘해서 사회기가 확립되고 강력한 행정조직을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막부 개혁 모델을 제시해서 뒤에 있는 간세 개혁이나 덴포 개혁에 영향을 줬고 한계는 이 막부 개혁으로 당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농민과 도시의 분기로 개혁 정책에 동요했다. 그래서 이제 이 엄격한 통제만 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도시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죠. 그리고 또 이 개혁 자체가 상품화폐 경제에 초점을 맞춰갖고 한 게 아니라 쌀 농사, 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개혁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뉴마 시대에 잠깐 넘어가면 다뉴마 시대는 이제 다시 이제 측근 정치를 없앤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측근 정치가 다시 부활돼요. 다뉴마가 이제 대표적인 측근 정치의 상식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누마 오키스크가 행정수반이 돼갖고 이제 또 나중에 노주도 침입해갖고 20년간 막정을 정해했던 시기인데 요 다누마 시대 때 개혁은 앞에 디도해갖고 상품화폐 경제 개혁가 아니라 이제 농경 경제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상품화폐 경제를 적극 받아들이는 개혁이야. 좀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른 개혁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테네스 중국사나 아테네스 일본사나인지 대한민국 일본사 막 설명을 했는데 제가 가감을 뺐어요.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간세의 개혁을 이제 보는데 간세의 개혁도 앞에 있는 개혁과 비슷해. 예. 그래서 이제 고요 개혁을 못대도 해가지고 했다는데 로주였던 마스다이라 사다노부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의 방향은 교우개혁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이제 말한 다누마 시작된 영리사업을 폐지하고 상업자본과 결탁된 정책을 청산하고요. 아까 말했던 농촌경제, 자연경제 정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촌 부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왜냐면 그 전에
그 아시마산이라고 그 하산이 있어. 아시마산 대폭발이 있어갖고 덴메이 대기근이 일어나요. 그 농민들 유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쌀값도 폭등하고 그 농촌의 그 막부나 번의 기반이 뭐죠? 농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부흥하는 그 개혁들 하는데 식목이나 개간, 식목은 나무를 심고 개간 사업이나 치수를 장려하고요. 영리만을 추구하는 부업을 금지시키고 벼농사를 주역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대기근 동안에 그 뭐냐면 농민들이 도시로 많이 걸렸는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다시 고향으로 복귀해라. 왜냐하면 농촌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오시메야 도도라는 상인 조직을 해체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주로 그 농민들의 뭐냐면 연공 수입을 그 운송하면서 그 대신 농민들이 운송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방랑업자하고 비슷해요. 이들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기현령을 내렸는데 기현령은 뭐냐면 막신, 그러니까 막부의 직신이죠. 그 막부의 직신이었던 하타모토 고케니가 그 당시 많은 그 경제난을 하기 위해서 그 종전의 채무를 팔게 하고 그 이후의 채무는 저리로 하도록 상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6년 전의 채무는 폐기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의 채무는 저리로 이자로 상환하는 완전 대단한 조치죠. 그래서 이제 중화급 무사를 상대로 한 미국 매매와 고리대금하고는 혼다다시에게 큰 타격을 줬다. 혼다다시. 그러니까 고린대금업자에게 큰 타격을 줬는데 이게 이제 잠시 그 법정령하고 좀 비슷하죠. 예, 그 당시. 근데 이 기현령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하타모토와 고케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근데 이때 이제 근본적으로 그 뭐냐면 하타모토와 고케니의 수익 구조가 연봉에 위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또 이 사람도 빚을 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고리대금업자가 한번 뜨거운 맛을 봤잖아. 그 돈을 빌려주겠어 안 빌려? 잘 안 빌려줘. 빌려주더라도 당연히 자기 리스크를 감안해서 더 고율의 이자를 부과한단 말이야. 예. 그 근본적인 해결점을 못 돼요. 이게. 자, 그러니까 사회정책은 칠부급적법을 실시해서 마치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죠. 이런 마치는 이제 마을, 성가촌에 소요되고 있는 그 비용의 철학분의 7분의 1을 애도의 정해소를 전립하고 빈민구제를 활용하는 우리식으로는 한국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꼬마이 제도는 비축해서 이제 기근에 대해서 사창의 의착 이것도 이제 한국제도 일종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갱생시설을 설치해서 그 시설 설치하여 빠졌네. 자, 기구가 증가된 도시나 도시의 불황자를 수용하고 안정을 도모하고 직업훈련소 기능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치안유지 기능도 동시에 했죠. 불황자들이 많으면 치안유지가 잘 안 되죠. 사상통제를 강화해서 유학 중에 주장만을 전하고 삼고 그리고 각지의 병교를 이제 신설해서 병학교를 신설 병학을 설치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건 주장을 이제 정하고 삼는 것은 정통적 유교의 어떤 도덕적 부활, 사회적 기반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한 그 조치인데 그리고 다른 학파는 이학이라고 규정해요. 이때 대표적으로 이학으로 규정된 학문이 뭐냐면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그래서 주작 같은 경우에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그 유교인데 이 양명학은 좀 나중에 설명하지만 좀 저돌적이야. 그리고 상당수 뭐냐면 또 반체제적인 어떤 사람들 양명학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서 탄압을 받았어. 좀 약간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책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그때 또 그 주작 위에는 여기는 안 적혀있지만 다른 학벌 강의를 또 못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관리 등용 시험도 주작을 시행했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는 과거제도는 없어요. 그래서 높은 직 간직은 고위직 간직이나 이런 정부 간직은 대부분 뭐예요?
세습직이죠. 아까 치면 것처럼 자기의 그 뭐냐면 연봉에 따라서 역을 수행하는 거야. 근데 하위직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통해서 뽑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주장만 보도록 한 거야. 시험 과목을.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탄압을 하더라도 난학은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그래서 서양 서적들을 수입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그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 일상생활과 사상을 통제했죠. 그래서 애도성의 예상을 3분의 2를 격감시키고 조정의 경비를 격감하고 경향을 실시하고 태폐적인 풍속을 단속하는데 산창가, 남녀호욕, 그 다음에 호색적인 출판물, 언론 통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창가가 그 당시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도 뭐 588 이런 데 가면 사창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창가라는 개념이 이런 식의 사창가 개념 있잖아요. 한 곳에 이제 그 사창가 밀집된 개념이 조선시대는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몸을 파는 여자도 있긴 있지만 주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그 한 곳에 뭐 사창가 몰집해갖고 몰빵해갖고 이런 개념도 있죠. 이런 개념도 일본에 있었던 개념. 그래서 일본의 에도나 중요한 도시대에 사창가들이 많았어. 그래서 거기 가갖고 이제 사무라이들이 돈을 팍팍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라이들이 빚을 많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속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 또 그 성이 좀 개방적이죠. 남녀 혼육도 있었고 호색적인 출판만 이런 것들을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막부의 어떤 정치 비판 이런 것들 못하게 했어요. 언론 통제.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런 걸. 예. 결과는 그 막부의 권위가 회복됐고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다뉴마 시대 때 이제 뭐냐면 하도 부정부패 많다 보니까 이 막부의 권위가 좀 약간 떨어졌거든요. 나름대로 긍정적이 있지만 이 엄격한 일상생활이나 사상 통제 때문에 그 민중들의 반발이 많았어.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뭐 남녀 혼역이나 사창가, 호색적인 출판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즐기고 있었던 건데 왜 탄압하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쇼군이었던 이에나리가 또 대입을 해요. 그래서 요주였던 이제 사다노부가 퇴진하게 되죠. 자, 그 한계는 이런 개혁들이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이 아니라 상당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복구적이고 반동적인 정책에 불과했고요. 화폐 경제 절차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간세이 개혁의 한계점이죠. 근데 제 생각에 간세이 개혁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딱 띄어갖고 별 특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 오코쇼 시대가 있는데 이제 이 오코쇼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그 당시 그 도쿠가 이에야스 있죠. 도쿠가 이에나리죠. 이 도쿠가 이에나리가 쇼군즈의 아들인 도쿠가 이에요시에 물려주고 오코쇼로 해서 정권을 장악해. 오코쇼라는 건 뭐냐면 섭정이에요, 섭정. 예전에 고대 시대 때 이제 그 상황이라는 지위가 있었잖아요. 그 청왕은 있고 상황이라는 지위로 해갖고 섭정을 했던 통치. 이게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코쇼로서 이제 정권을 장악했던 시대를 오코쇼 시대라고 한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방만한 재정 운영과 화폐 개혁이 있었고 계약, 그 뇌물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 기업 파괴행위 이런 것들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이 오코쇼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왜냐면 책임 정치가 안 돼요. 왜냐면 오코쇼로 이렇게 물려나면 책임 있게 자기의 권한에 맞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쇼군도 이제 지위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때 오시오에 나냐요. 예. 오시오 나는 이제 1837년이었는데 아까 이제 이런 상황 정치, 오쿠쇼 시대의 정치 부패와 치안문란, 그다음 식료품 가격 폭등, 훈작으로 해가지고 덴포 대기근이 일어났거든요. 기내 지역 미국 부족 형상, 이국선 출현 등등등.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그 당시 그 막부의 전진 관리였던 오시오 헤이어츠가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민중을 동원해서 호상을 습격하고 미국을 탈취하고 빈민들에 분비하는. 그런데 뜻은 좋은데 문제는 하루 만에 진압이 당해요. 그래서 오시오가 이제 자기를 했는데 이 오시오 헤이어츠의 그 난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예전의 이끼들은 주로 누가 일으켰어요? 민중들, 도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일으켰죠. 그러니까 막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오시오헤이츠는 비록 퇴직 관리지만 하급 관리가 일으킨 거야. 막부하고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오시오헤이츠는 어떤 또 사람이냐면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양명학. 그래서 이 오시오헤이츠는 좀 의미가 있어.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그 사흘리는 아시아사 있는데 그 난과 관련된 그 사료가 있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개혁이었던 19세기 중반이었던 덴포 개혁을 보죠. 한자로 보면 이제 첨보 개혁이라고 하죠. 막부 최후의 이제 개혁인데, 자, 그 배경은 대규모 혼잡과 기근, 그리고 아까 이제 오시오헤난 있죠? 사회분화, 재정적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지슨 사건하고 이제 아편전쟁. 이러면 이제 중국에는 아편전쟁이 있었고, 이 모지슨 사건은 뭐냐면 이제 미국에 모지스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지스노가 이제 에도만에 접근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됐다. 에도만이라는 것은, 에도가 그 당시 수도였죠. 네, 도쿄. 도쿄에 가면 도쿄 평화가 있고, 그 밑에 에도만이라는 큰 뭐냐면, 말을 둘러싼 이제 큰 바다가 있어. 그러니까 에도 수도 앞에 뭐가 나타난 거야? 미국의 이양성이 주는 거야.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또 아편전쟁도 터지고, 예.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외부의 충격을 잘 안 받았잖아요? 일본 애들은 그 선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외부부터 고집했잖아. 대륙세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충격받아도 그냥 넘어가요. 아주 큰 충격받을 때는 좀 정신 차린데, 일본 애들은 충격의 민감도가 커요. 조금만 충격받아도 뭐냐면, 그냥 이게 되게 크게 느낀 거야. 우리는 그냥 하도 맨날 충격받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예전에 다이카 귀신할 때도 한반도에서 약간 정세 변환이 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야? 개혁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바다 건너 일어났지만 자기의 그 민감도가 되게 크거든. 심지어는 또 아까쯤에 뭐냐면 이제 페이제도 내용할 때도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부에 접촉해갖고 충격받는 그 똑같은 강도가 아니라 똑같이 받더라도 그 강도가 되게 크고 그 강도로 인해서 뭐냐면 일본은 개혁을 해요. 아주 빨리 적응하죠.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얘네들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즈노 다다콘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주 최고 행정관에 취임하면서 교육개혁과 간세개혁을 모델로 상업자본 억제하고 종주의 자연경제를 복귀시키는 개혁을 했죠. 똑같이 이제 아까 했던 교육개혁과 간세개혁 공통점은 검양령이야. 그래서 이제 사치성 의복을 금지시키고 고가의 과자와 요리를 금지하고 그리고 가부키 삼자라였고 그 당시 이제 번화가에 가부키의 극장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외곽으로 이제 이전시켜서 사무라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뭐냐면 검소한 생활을 내서 빚을 못 지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 출판물을 통제하죠. 똑같은 이제 하도 음란무야 판단된 작품들을 작가를 처벌해요. 예.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가부키 배우들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 당시 이제 인반법이 돼갖고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농촌에 떠나서 에도로 많이 왔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에도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 지방 거주 시에는 영주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뭐냐면 거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에도 거주자는 강제 기양하는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실제로 되지는 않았죠. 이게 인반법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상업정책 이거 별표 하나 쳐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당시 물가가 너무 뛰니까 그 당시 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가의 원인이 뭘까? 이건 뭐냐면 가부나가마처럼 독점 판매 조직이 물가를 올리겠다. 얘네들이 독점하다 보니까 자유경쟁이 안 돼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 가부나가마를 이제 하는 거는 낙가마에게 가부권을 줌으로써 독점권을 줌으로써 뭘 얻는 거죠? 막부가 영업세를 얻는 거죠. 근데 영업세를 포기한 채 이들을 해산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계속 잡히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 가부나가마가 독점 판매했기 때문에 물가를 올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요인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에 이제 뭐냐면 오사카라든지 에도 시대 때 거쳐서 다단계 유통 구조
등등으로 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지, 이 가분악감을 하나 없앤다고 해서 물가가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영업세조차도 얻지 못함으로써 재정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뭐와 비슷하죠? 신해통공하고 좀 비슷하죠? 신해통공도 물가를 때려잡는다고 해가지고 유기절 제한 시전상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시전상인들만 매점 매석을 해요? 아니죠. 사상 도구들은 매점 매석을 해. 결국 못 잡았잖아.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가분악감을 폐쇄시키면서 일반 상인과 제왕 상인들이 자유로운 상거래를 허용하고 에도와 오사카 물자유를 했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 됐다. 그 다음에 정봉 정치를 했는데 이 정봉은 뭐냐면 댐뽕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꿀 전자죠. 그러니까 영지를 바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사가미 해안 방비를 담당하고 있는 그 가고해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미 그 해안 방비가 뭐냐면 이항수에 많이 출몰되니까 거기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와고해본이 그걸 담당했는데 재정 원조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부 그 당시 가해고의 소나이 나가오케 영지를 교환해라. 그래서 이제 그 가하고의 변에 뭐냐면 재정 원조를 하기 위해서 주변부하고 영지를 교환하고 다이모드를 교환하고 명령을 내렸어. 근데 요게 영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막부의 건의만 떨어진다. 그래서 영민들이 반대를 쳐달라는 거야, 그냥. 예전엔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 정복 명령에 다이모드 영지 바꾸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바꾸는 거지. 누가 그 다이모나 그 밑에 영민들이 반항을 해. 근데 이 당시에는 막부의 건의가 떨어지고 행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명령을 내도 영민들의 다이모가 거부를 해버린 거야. 이런 영상들이 상지형에 나와요. 상지형이 뭐냐면 다이모드가 좀 약한 것들이 뭐죠? 하타모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훈다이 다이모, 훈다이 다이모 하타모토의 영지를 그 당시 치칼지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게 삭봉이죠, 일종의. 그러면 받아들이잖아. 근데 거부를 해버려. 반발을 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상지령이나 정봉정치를 했는데 막부가 명령을 했는데 다이모나 영민들이 반발해갖고 이게 뭐예요? 민원 때문에 쫄아가지고 쳐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부의 건의가 어떻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막부의 건의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막부의 지도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결과를 보면 결국 실패했지만 이제 상품 유통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다이모 직속가신 하타모토 곡괭이 이 사람들 반발 상위 농민지의 반발로 실패했고 이 막부의 지도력이 상실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개혁이었다. 댐포 개혁이. 그러면 이때 동시에 이제 번정개혁도 같이 있었어. 번정개혁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것도 같이 외워두셔야죠. 막부개혁과 했던 번정개혁은 성공적이었어,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각 변의 재정 제공과 국력 회복을 위한 번정개혁을 했는데 특징은 뭐냐면 막부의 댐포개혁기에 그 각 변에서는 번정개혁을 추진했고요. 주로 이제 서남지역이었던 토자마, 서남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그 보통 이제 간동 간서로 나누잖아요. 이게 중심지죠, 일본에. 근데 간동 간서 외곽 지역을 말해. 되게 이제 혼슈에서도 그 뭐냐면 간동 간서 예전의 외곽 지역, 모리시 집안, 그 시모세키 그 지역과 큐시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서남 지역이라고 하죠. 자, 이 서남 지역에 주 토자마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이들이 나름대로 개혁에 성공해가지고 뭐죠? 나중에 조슈무나 사스마, 시젠 이런 법률 중심에서 메이지 유신을 주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905페이지에 보면 거기 사스마변, 시제변, 조슈변 보이시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변들 이제 위치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상포화폐 경제 발전 성과를 영주가 장악을 하고 유능하고 개명적인 중하급 무사층들 중심이 된 개혁을 추진했고 심지어는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등용했죠? 상인 출신도 등용했어요.
그리고 해양 방비 강화를 위해 군사를 정비하면서 막부 또 독립과 대항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양에 발달된 무기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죠. 그 다음에 영내 물산을 전면화해서 그 번외 국산 회사를 납품하고 독점을 장하고 상인 세력과 연관한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한 지역에서 모든 걸 생산하지 않아요. 각 지역마다 뭐죠? 특화된 상품들을 생산하고 그 특화된 상품들을 뭐냐면 유통을 통해서 유통경제를 통해서 교환하는 체제죠. 그래서 각 병마다 특화 상품도 있죠. 그 특화 상품들을 누가 장악하는 거야? 번이 장악해. 그리고 여기 뭐냐면 그 국산해소 같은 이제 뭐냐면 일종의 특수목적 기관이나 회사를 만들어요. 일종의 국제회사를. 그리고 거기에 누굴 참여시키는 거죠? 상인들 참여시켜. 그들에게 또 뭐냐면 판매 독점권을 줘요. 그러면 상인들이 판매 독점권을 얻는 대가로 포기할 것은 뭘까요? 번이나 사무관에게 줬던 빚은 뭐냐 약간 포기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포기하냐면 그냥 갚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그냥 모두 탕감 이런 식이 아니라 뭐냐면 그 빚을 50년 상할 분할을 하는 거야. 100년 상할 분할. 이걸 실제로 뭐죠?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대출 받았는데 50년 분할 상환하면 어떻게? 거의 그냥 공짜 준다는 거죠. 예. 그런 건데 그 대신에 얘들한테 뭘 주겠다? 독점 판매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일 땐 더 좋은 거지. 자기 독점 판매권 얻고 대신에 빚은 뭐 그냥 좀 탕감해주고 보면 쌤쌤하는 거죠. 유행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인들 적극적으로 이제 개혁에 동참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뭐 재정적 긴축, 채무를 정리하고 식상공업 정책을 하고 서양식 기계 공작 같은 근대적 공업을 양성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그 번이 사스마변과 조슈변이죠. 자, 사스마변과 조슈변인데 사스마변의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 어디 있죠? 큐슈 남부에 있죠. 거기 가고시마 있죠? 가고시마. 거기가 사스마변이야. 사스마변. 그래갖고 이제 있고 조슈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보면 여기 오늘날 시모노세키 아시죠? 시모노세키 변 이렇게 딱 있어요. 도시에. 예전에 모리 집안이 통치했던 곳이죠. 예, 여기 사스마. 이 사스마하고 모리 집안은 그 조슈변은 그 사스마 지역은 이제 사스마 지역은 그하고 조슈변은 사키카 하리 전투 이후에 들어왔던 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번들은 끝까지 자기 영지를 지켰어요. 그래갖고 절대 나서지 말라는 그 선조들의 유언에 따라서 이 변의 그 가온이 뭐냐면 가늘고 길게 사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변처럼 이렇게 개기진 않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도막과 적극적으로 또 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변들 중심으로 개혁을 했는데, 자, 이 사스마변 같은 경우에는 주시오 시로세트라는 하급 무살 중에 개혁을 했죠. 재정은 가미가타상인데 지역 상인이에요. 빌린 채무 해소에 성공했는데 아까 전에 분할 상환제 이걸 해가지고 50년 상환 무이자 완전히 이거 공짜죠. 예, 그런 식으로 했고 대신에 전매제를 강화했다. 그 지역이 남쪽이기 때문에 좀 흑사탕 같은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탕수수 있죠. 사탕수수에서 흑사탕을 축출해갖고 했다. 그리고 누쿠무역을 어디에 독점했냐면 여기 사스마변에서 했어요. 예. 그 누쿠무역은 이제 그 당시에 밀무역인데 왜 밀무역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누쿠는 오키나와인데 누쿠 왕국이 있었죠. 근데 사스마가 거기에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누쿠 왕국을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냥 형식상. 왜냐하면 중국과 조공무역을 하기 위해서 누쿠 왕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쿠는 그 당시에 사스마변을 통해서 에도 막부를 숨기면서 또 누구도 섬긴 거야? 그 청나라나 명나라도 섬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겉으로는 누쿠무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냐면 중국과 조공채권 관계, 조공무역을 하면서 일본과 실제로 비공식적 밀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채권, 조공무역을 얻고 실질적으로 밀무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보면 서양식 포수대 채용과 무기 제조, 그다음 기계 공장 설립 같은 혁신적인 정책들을 한 군사력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광로, 유리 공장, 서양식 방직 공장,
그래갖고 이제 슌쉐이키라고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 건설했다 공장군을. 아마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서양에 발달된 기술이나 무기를 보고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조슈변인데 조슈변은 상포화폐 경제가 제일 발달되죠. 왜 발달됐냐면 지적 위치적으로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에 보면 외하고 내, 그러니까 센토나리카 쪽으로 내가 있죠. 시코쿠, 쿠슈, 그 다음에 혼슈 그 주변에 있는 거 기내 지역까지 가는 배를 그 바다를 내라고 하는데 요 내를 장악하는 요충지가 어디냐면 시모노세키야. 그래서 이 시모노세키를 중심으로 조슈변이 상당히 뭐냐면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그래서 무라타 세이유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개혁을 했는데 농민들 요구를 인정하고 연공을 경감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분할상하 제도를 냈죠. 그리고 무사의 채무를 번호로 정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종이와 밀랍을 전매제를 실시했다. 여기에 특산물이 종이와 밀랍이 남아요. 그래서 식상업을 추진하고 상품 위탁 전매, 그 다음 성박과 화물가세인데 성박과 화물가세가 상당히 중요해요. 주요 수입원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모노세키 항구가 일종의 기항지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직선항구가 발달된 게 아니라 연안을 돌면서 어떻게 돼요? 쭉 가다 보면 좀 쉴 데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물건을 이제 보관할 때가 필요하죠. 그 물건을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요하잖아. 창고에 보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창고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면서 대업을 하면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임대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도 강화해서 양식군비. 양식군비는 뭐예요? 서양식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 이제 수입해서 군사력을 서양식 군대로 양성을 했고 하구무사 등용 같은 군사력 하는데 이때 이제 서양식 무기도 이제 무장한 군대들이 나중에 누굴 격파하죠? 막부군을 격파하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외에도 시제변이라든지 도사변, 미토변 이런 변들이 있는데 시제변하고 도사변 개혁은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근데 미토변 같은 경우에는 문벌적인 무사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것까지 그냥 사스마변하고 조수변만 외워두세요. 요거까지 중심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사스마와 조슈는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체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에도 시대 때 문화로 이제 넘어갈게요. 에도 시대 문화. 자, 종전까지 무르마침 막부 때까지는 누가 문화의 주요층이죠? 무가죠. 그래서 원래 공가였다가 무가 계층으로 무르마침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에도 시대 때는 누구 넘어가요? 상인으로 넘어가죠. 왜냐면 에도 시대 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이 존인 계층들이 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에도 시대 문화를 이제 한번 나눠보면 전국시대에서까지 포함되면 보통 이제 전국시대 때 대표적인 문화가 아지치 모모야마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아지치 모모야나는 전국시대 때 대표적인 성을 의미하죠. 모모야는 모사카 성을 이제 다른 별칭인데, 그래서 16세기 후반 때 다이마 유적상인들 주도했고, 남만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17세기 전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에도 초기 때까지는, 무사 공가 문화가 좀 남아있다가, 나중에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그 17세기 후반부터는, 이제는 게도쿠 문화와 간세이 문화는 이 상인들이 주도하게 돼요. 예. 그래서 게도쿠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교토 오사카 중심의 이제 문화죠. 무사 문화고 현실주의고 합리주의 경향이 끼고 하저하고 세련된 반면에 간세이 문화는 이제 에도의 조린들이 주도했고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문화죠. 통속적이고 학력적이고 탐미적인 경향이 강하고 문화가 이제 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에도 문화하면 게도쿠 문화하고 가세이 문화 이렇게 두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도 중반기 문화와 후반기 문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에도 시대 때 유학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유학에 보면 유학 계보도가 되게 복잡해요. 크게 이제 나눠서 주작, 양명학, 고학
이렇게 나누고 주자학에서도 경학, 남학, 그 다음에 거기 양명학 있고 그 다음에 고학에서도 뭐 무슨 그 성학, 고문사학파 등등등등등 이렇게 계보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하죠. 유학이. 왜 이렇게 유학이 복잡하냐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뭐예요? 주자학이야. 주자학. 그리고 주자학도 2학 2학파야. 그래서 2학 2학파 딱 확립된 16세기 이후에는 그 나머지는 그 안 틀에서 다 노는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죠. 과거 시험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답안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핵이라돼 있어. 그 이상의 답안이라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대. 못하죠. 해석도 못하고. 근데 뭐냐면 에도 시대 때 유학은 달라. 물론 이제 주자학이 이제 에도 막부차원에서 이제 간학화됐지만 과거 시험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변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자들이 자기 생각들을 이제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번이라든지 막부에 가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딱 듣다가 그 다이모나 그 막부 소군이 좋아 하면서 오케이 하면 채용되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보면 그 다양한 유학의 해석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유학의 해석 중에 자기들이 경쟁을 해갖고 채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막부나 번호부터 채용되는 거죠. 가요 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이 상당히 뭐냐면 일본의 유학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또 뭐냐면 우리나라 유학보다 좀 여기까지 보니까 깊이도 좀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 주자학부터 볼게요. 주자학은 일본에 처음에 들어온 것은 가마쿠라 막부 말기 때 들어왔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본격화된 것은 이제 임진을 거쳐서 에도 막부 때 이제 정통 그 주자학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주자학이 일본의 이제 그 에도 시대 간학화된 배경을 보면 주자학은 군신 명분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봉건집의 적합에 맞고 막부의 번의 권력을 보호받으면서 발전했다. 왜냐하면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극상이 많았잖아. 신분 좀 혼란했고. 근데 에도시대 들어가면서 산업공상이 확립되면서 자기 직분에 맞는 것들 해야만 되고 또 신분이 또 질서를 확립하려면 그 이제 하극상은 인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자기 신분의 직에 맞는 명분에 맞는 그 일을 충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는데 이게 주자학이죠. 그래서 주자학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그 일본의 주자학은 뭐 신성학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아. 뭐냐면 상하 전분의 이. 그러니까 자기 직분에 맞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그 주자학과 좀 차이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 주자학나 중국의 주자학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일본이 그런 특징이 되게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난과 통신사를 통해서 조선의 성리학, 이양사상을 도입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강황이라는 사람이 있어, 강황. 예. 강황이 이제 그 원래 조선 성리학자인데, 이양 직계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작가 이제 임진왜란 때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조선의 성리학을 누구야? 후지하라 세이카인가? 예, 그 사람에게 이제 전수를 해주면서 이제 정통 성리학이 그 일본에 확산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특징은 심성론이나 수양론보다는 그 사회 안전과 질서 확립 강조, 상하 정분의 이 이런 것들 차별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주자학도 경학과 남학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경학은 이제 주류 계통이고요. 남학은 좀 비주류 계통인데 자. 거기에 이제 있고, 대표적인 이제 학자는 호자라 세이카죠. 그래서 호자라 세이카는 조선 성리학자 간학과 교류하면서 주자학을 연구했고요. 주자학을 선종의 해방을 도모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주자학이 있었긴 있었어. 근데 주자학을 누가 주로 연구했냐면, 그 성종 숙녀들이 연구했어. 그러다 보니까 성종하고 주자학이 약간 혼연일치? 불교하고 신도 연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후지라 세이카도 원래는 선종 승려였어요, 이 사람도. 나중에 유학적 변신되지만. 근데 이때부터 정통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주작을 선종해서 해방을 도모했다. 그리고 그 사성오경 외훈. 그러니까 사성오경에 일본말 훈을 붙였다. 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독을 하는 게 아니라 훈독을 하거든요, 일본 애들은요. 음독은 뭐냐면 우리처럼 대자 여기 적으면 뭐야? 큰대, 대라고 발음하죠.
근데 일본에는 그렇게 발음하지 않아. 대라고 적어놓으면 얘네들은 이걸 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뜻으로 해석해요. 대면 뭐냐면 크다, 큼직하다. 뭐냐면 그 등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게 훈독이에요. 일본 애들은 우리처럼 음독을 하지 않아요. 훈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서오경에 일본 말로 훈을 달아놓은 거야. 네. 자, 하야시 나잔도 유명하죠. 이 하야시 나잔은 그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데 성리학을 바탕으로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했고, 아까 이제 일본 성리학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군신 상하 간의 절대야. 상하 정부의 니저. 군신 상하 저거는 되게 오탄데 에도 막부의 이념적 기초를 명물 제공했다. 이거 동아시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야시 나자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코 그 계보가 경악에서 이제 하야시 나잔으로 연결되고 이 하야시 나잔이 막부의 뭐냐면 정통 성리학이 됐다. 그 다음에 좀 비주류지만 그 남학이 있어. 남학. 그래서 이 남학은 이제 어디에도 출발하면 그 앞에 이제 그 미나미무로 바이켄에서 출발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남학의 대가가 누구냐면 야마자키 안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좀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이 야마자키 안사이는 그 여기 계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좀 잘못됐는데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냐면 디니 지주의 제자예요. 거기 계보에 보면 거기 그 남학의 계보 보면 미나 미무라 바이켄이 있고 여기 디니 지주가 보이죠? 예. 네.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지우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 앞부분이 좀 약간 아니 이게 잘못되고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이카 신도, 수가 신도를 제창했다니까. 이게 일본 특유의 정통 성리학이야. 아니 일본 특유의 성리학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후지와라 세이카는 나름대로 이제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약간 이제 상하 전문의 니 이런 것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리학에 벗어나지 않는데 요거는 일본의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일본화될 거야. 예, 이 수가신도 성리학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무슨 신도냐면 성리학이냐면 일종의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일종의 이 사람이 그 세이카 신도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종전의 신도 있죠. 신도. 일본의 정통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해석하는 거죠? 성리학을 해석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주자가 신도 사상을 결부시킨 거다. 예. 아주 특이한 그거죠. 세이카 신도라는데 이 세이카 신도가 나중에 뭐에 기반이 되냐면 미토학의 기반이 돼요. 미토학. 미토학은 뭐 하냐면 미토학은 그 미토 지역이 있어요, 일본에. 그 미토 지역에서 발달된 성리학인데 이건 수가신도의 영향을 받아서 세이카 신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존왕론이 여기에서 발달돼요. 존왕론. 요때 왕은 누굴까요? 쇼군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 왕은 누구죠? 청왕의 의미죠. 그래서 청왕을 존중하는 종왕론을 주장해. 물론 이때 종왕론은 아직까지는 반막부 세력은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청왕의 지위에 맞는 역할도 있고 막부의 지위에 맞는 역할도 있다. 쇼군의 지위는 역할 인정해. 근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개항하는 과정에서 종왕론하고 양의론이 어떻게 돼요? 결부되면서 종왕 양의파가 되면서 반막부 세력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이카 신도의 창시자, 그러니까 성리학과 신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본 특유의 성리학이 나온 게 그 아까쯤에 야마자키 안사이,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조됐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책에서는 그 후지와라 세이카하고 하야시 나잔을 좀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후지와라 세이카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처럼 상하 정군의 니 이런 것들 강조하고 아니 제가 후지와라 세이카는 하야시 나잔하고 야마자키 안사를 많이 비교하는데 하야시 나잔 같은 경우에는 상하 정군의 니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그 야마자키 안사이는 수가신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야마자키 안사이에서 상하 전분의 니를 무시했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상대적으로 볼 때 하야시 나잔이 거기에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아마자키 안사이는 또 뭐라고 하냐면, 그 1번 성리학을 집대성했다고 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1번 성리학을 집대성해서 성리학이 정통성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리학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정통이 아닌데, 이 사람은 정통성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일체 수정도 배제했다는 거야. 자기 주장에 대해서 토시 하나 달지 마라. 자, 그런 정책을 이제 펼쳤다. 자, 한계는 성리학을 에도마쿠의 지배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했다는 거. 매우 제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성리학이 일본까지 확산됐죠.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러지 못해. 성리학이 그냥 지배의 이득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반 뿌리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이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조상 숭배가 강화되면서 뭐 가무도 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 거 없어. 예. 그 오히려 어디에다 모시죠? 신도 거기 이제 신사나 아니면 불사에다 모시지 뭐 가무 만들고 뭐 그렇게 안 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보면 이제 종황양의 사상, 아까 미토학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의 청왕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념을 제공했고, 뭐 난종여비 사상.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성리학이 확산되면서 여자는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이 이혼을 살인을 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게 돼요. 예전에 이혼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명학을 보죠. 이 양명학은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 좀 많이 한 것 같아. 예, 좀 쉬었다 할게요. 양명은.